네, 저성장 국면에서도 성장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산업군들은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본일 텐데요. 저성장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내에서도 뜨고 있는 산업군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군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김정일 위원님이 특별히 꼽은 이 산업 업종인데요. 이렇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돋보이는 업종.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어떠한 업종인지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뭐 업종이라기보단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경제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유럽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와 같은 이런 공유경제 이 흐름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에서도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면 흔히 렌탈 이런 걸 생각하지만 렌탈의 개념을 조금은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경제연구소 예측인데요. 일본 공유경제 추이가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2018년까지도 이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라고 하는 산업이 이미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를 통한 이 숙박업체들의 확산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와 관련된 규제도 줄어들고 있죠. 다만 일본 택시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반대가 심해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와 이제 협약을 하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 자체 내에서도 애니카, 우리나라 보험의 애니카가 아니라 일본의 애니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 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놀고 있을 때 그 차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의외로 이제 비싼 차들이 많아서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일로에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키파 같은 것들은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영 주차장보다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클로셋 같은 경우에는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죠. 그리고 내가 세탁을 하지 않더라도 최신 유행의 트렌드들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사는 것도 필요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세탁도 필요 없는 거죠. 다림질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식의 공유경제가 일본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공유경제는 아마 국내에서도 내년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유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는 공유 못할 것이 없다라는 물품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국내 공유 경제 현황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 이제 관련 법제가 미비합니다. 뭐 국회가 놀아서도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 크게 터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존 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공유경제 확산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를 굳이 꼽아보자면 뭐 렌탈 업체인 뭐 코웨이라든지 AJ 네트워크스 뭐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쪽보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이냐? 바로 클라우드 산업입니다. 이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공유경제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클라우드 산업의 밸류체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는 자기가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만 이 밑에 있는 서비스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B2B 개념이라든지 플랫폼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고 실제로 사설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클라우드 내에서도 그 개인 클라우드 안에 구성원들끼리 여러 가지 소스, 즉 서비스나 인프라스트럭처를 결국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공유경제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개념이 안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산업별로 봤을 때 농업의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쪽에 활용한다든지 조선이나 물류 쪽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산업에 지금 굉장히 확산되는 그 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늦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굉장히 클라우드 쪽에서는 늦게 출발하고 있고 관련된 법제도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 바로 SI 기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내 SI 기업들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서비스 개념이라든지 플랫폼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SI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그 자회사인 SI 업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종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K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 C&C를 중심으로 하는 이 SI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안회사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SK 같은 경우 앞으로 이쪽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LG입니다. LG도 LG CNS를 중심으로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데이터 센터도 또 보유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기술처럼 전문적으로 SI를 하는 업체들도 향후 이제 금융 쪽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와 만나게 돼서 커머스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시너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존비즈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중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지금 ERP 매출이 가장 높지만 이 ERP를 솔루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 쪽으로도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도 전부 진출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클라우드 관련된 밸류체인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물론 그것이 모든 솔루션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ERP와 관련된 솔루션을 전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제로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가장 그 상위 개념에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만 놓고 보게 되면 더존비즈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올랐고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내년에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공유 경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까지 앞으로 좀 성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요즘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가에 대한 전망도 보도록 하죠. 간밤에 유가가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또 유가에 대한 장기 전망 시나리오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2040년까지의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예측도 못하는데 2040년까지의 전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큰 흐름은 짚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IEA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격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 기존의 여러 가지 투자 시나리오를 고려해보면 2040년도에 유가는 130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했을 때는 90달러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좀 큰 폭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은 바로 2020년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격차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각 산업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망 자체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IEA도 실제로 잘 모른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큰 그림들을 그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흐름, 그 기존의 예상과 또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큰 물줄기 안에서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큰 흐름은 바로 중국이 핵이다라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40년도에 국가별로 1차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는지를 봤더니 중국이 다른 나라와 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과 지금 중국이 더 많긴 합니다만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2040년도 되게 되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턱밑을 쫓아오고 있는 게 인디아라는 거죠. 이렇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결국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빅5들이 과연 어떠한 정책들을 쓰는지가 더 중요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개별 기업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오일 메이저 이런 기업들의 흐름보다는 중국의 정책 그리고 인도의 정책이 더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재편, 관련 기업들의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 석탄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그림 두 가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석유 오일 메이저, 5대 메이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더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는 점점 줄이고 늘어나는 것은 가스 플랜트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앞으로 이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쪽의 그림을 보시면 향후 2040년의 석유 에너지 변화를 봤을 때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러시아도 줄어들고요. 중국도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 폭이 좀 제한적인데 인도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 그리고 미들이스트 즉 중동이 가장 가파르게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천연가스 수요는 중국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석탄을 줄이고 가스 발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쪽에서는 뭐가 가장 크게 늘어날 거냐? 누가 뭐래도 이제 수력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 풍력, 그다음이 태양광, 그다음이 바이오가스 뭐 이런 식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무엇이 늘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전 세계의 이제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 부분들이 지금 이 리포트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 석유, 가스 그리고 청정 에너지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어디일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정책의 중요성, 특히 중국과 인도, 아세안 국가와 같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정책의 중요성은 제3강조에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향후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략, 유가의 방향이라든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기존 에너지 기업보다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막 성장하는 쪽이니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이것을 IoT를 통하든 아니면 뭐 클라우드를 통하든 빅데이터를 통하든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기 때문에 송배전 기업들의 중요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 시사점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꼽으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하나케미칼과 OCI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두 기업은 향후 태양광 밸류체인의 A부터 Z까지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의 모듈 부분, OCI의 폴리실리콘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OCI와 하나케미칼이 이러한 그 태양광 포트폴리오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꼽는다면 동국 SNC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큰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송배전 쪽에서는 LS탄전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수력 원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하나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가면 전기차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배터리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NS나 PNT, PNE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서 전 세계 에너지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비춰 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최근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시장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서의 전략은 어떤 게 필요할지 오늘 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